네, 첫 번째 시간에는 멤버들이 공포 장르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좋아하는 공포 장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장화홍련에 대한 이야기를 원웅님이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공포 영화에 탈을 썼지만 사실은 좀 슬픈 가족사를 담은 영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장화홍련에 대한 줄거리 소개와 멤버들은 어떻게 별점을 매겼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멤버들 별점을 듣기 앞서서 영화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인적이 드문 시골,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있는 어떤 일본식 목재 가옥이 홀로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연, 수미라는 자매가 서울에서 오랜 요양을 끝내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새엄마 은주가 그 자매들을 반기긴 하지만 자매는 그녀를 꺼리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함께 살게 된 첫날부터 집안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가족들은 환영을 보거나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죠. 수미는 죽은 엄마를 대신해서 아버지 무현과 동생 수연을 손수 챙기려고 하고요. 생모를 똑같이 닮은 수연은 늘 겁에 질려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한 은주는 이 두 자매와 계속해서 다투게 되고 아버지 무현은 그들의 불화를 그저 보기만 하고 있죠. 은주는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집안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동생을 지키고 싶어하는 수미는 이에 맞서서 은주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집안 곳곳에서 괴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줄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줄거리 뒤에 나오는 좀 슬픈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풀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멤버들 모두 별점을 남겨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하경님은 몇 개를 주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영화에 3.5점 별점을 줬고요. 네. 이유는 코멘트는 좀 이따가. 네, 코멘트는 좀 네. 이따가. 이유도 코멘트랑 연결이 되나요? 아니요. 이유는 네. 별점 독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5점이라고 드린 거는 명작으로 잘 알려진 공포 영화긴 한데 네. 제가 지금 이제 팟캐스트를 준비했던 입장에서 다시 보면은 아무래도 다소 좀 제가 이런저런 공포 영화에 많이 노출이 된 상태로 봤기 때문에 좀 플롯이 다소 예상이 가능했고 역사적으로 되게 의의가 있는 영화인 건 알겠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반전이 있는 것 같지는 개인적으로 않아서 그렇게 3.5점을 줬습니다. 네. 이렇게 와닿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죠? 재밌는 영화도 있고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이 되는 영화도 있지만 와닿는 영화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서 하경님의 별점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면 저도 3.5점을 줬기 때문이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동원님은요? 저도 3.5점을 줬는데 뭐 이게 뭐 나쁜 영화라거나 아니면 뭐 그래서 준 게 아니라 그냥 뭐 제가 주는 이제 평균적인 별점을 줬습니다. 그냥 뭐 제가 그러니까 뭐 찾아볼 만한 영화는 아닌데, 그러니까 엄청 막 챙겨서 보고 싶은 영화는 아닌데 좋은 영화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상쇄되어서 그냥 평균적인 별점을 줬습니다. 네, 사실은 영화를 이번 달에 이 영화 보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보게 되는데 막상 녹음을 할 때쯤 되면 영화를 한 두세 번씩 봐서 그런지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매기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나무님은 몇 개를 주셨어요? 별점? 저는 4점입니다. 원래 4.5점을 줘놨던 영화인데 네. 지금 보면서 이제 여러 번 봐서 그런 건지 공포 영화가 조금씩 이렇게 놀라는 부분이 적어지면 그게 떨어지기도 해서 4점을 드렸는데 4점 밑으로는 줄 수 없을 것 같은 영화예요.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누구랑 봤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죄책감이라는 거를 형상화했다는 거에서 저는 좀 의의가 있다고 보고 맞아요. 미장센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개인 한 사람의 감정이 극대화돼서 어떤 비극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그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포 영화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차별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원웅님은 몇 점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별 3개를 줬었고 네. 그래서 뭐 주는 기준은 이제 저희 녹음 첫 회 때 얘기했던 기준에 맞아요, 따라서 맞아요. 네. 잘 만들었고 이제
하지만 이제 뭐 완성도가 이제 제가 느낄 때 별 4개를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3개를 줬습니다. 네. 다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별점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분명히 좋았을 장면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좋았던 장면이나 또는 뭐 공포 영화라고 이름을 매겼으니까 그 장르를 정했으니까 무서웠던 장면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하경님은 좋았던 장면이나 무서웠던 장면이 있었나요?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은주가 새엄마 은주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자기 얘기를 너무 신나게 하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되게 제일 소름 돋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귀신 나왔을 때보다 무서웠어요. 그쵸? 진짜 무서웠어요. 네. 진짜 정말 연기를 잘하시고 되게 진짜 신들린 연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비슷하게 은주의 씬인데 은주가 처음 등장할 때 있죠. 그 일본식 집에서 너네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엄청 빠른 걸음으로 막 다가와가지고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너네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날카로운 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사람 안 같지 않았어요. 네, 네, 좀, 맞아요. 이질적이었어요. 귀신같이. 다른 존재다라는 거를 대놓고 보여주는 듯한 맞아요. 연출이었죠. 그 결말을 알고 보면 이게 진짜 만들어진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만 처음 영화를 보게 되면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밖에 안 이 들잖아요. 사람 뭐지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죠. 진짜 맞아요. 임팩트 있었어요. 염정아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감탄을 했던 장면입니다. 원웅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나요? 저도 이제 아까 하경님이 말했던 거랑 같은 부분인데 이제 저는 그 인지 부조화가 주는 두려움이라는 거를 되게 잘 구체화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당연히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아는 답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1 더하기 1이 답이 뭐지? 라고 해서 이제 자신 있게 2라고 대답을 했는데 주변 애들이 다 3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딱 그때 이제 뭐지? 내가 틀렸나?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할 때 2가 답인데 내가 틀렸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딱 그런 인지 부조화의 공포를 그 장면이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서 그래서 이제 뭐 귀신이 나오거나 그래서 그런 아니면 이제 그 염정아 배우님이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는 장면들보다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도 제일 백미인 장면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씬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염정아 배우만 엄청 신나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주변은 정적이고 맞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장면의 대비가 그런 인지부조화를 좀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그냥 그 표정도 그냥 단순히 무표정 이게 아니라 다 좀 안 좋은 표정으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이 뭔가 되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맞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되게 무서워하는 감정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내가 막 재밌다고 얘기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을 때 그런 무서워. 공포가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되게 그러니까 이 스토리랑 상관없이 그 상황 자체가 되게 본연의 공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내가 웃기다고 어떤 얘기를 가져왔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 그게 뭐야? 현실을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슬프다. 슬프고 무섭잖아요. 그죠? 그럼 요즘은 또 근데 반대로 하는 밈도 있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인터넷 좀에 현실 좀 그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아파서. 재밌다. 그니까요. 적절하게 좀. 이거 이렇게? 동원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무섭고 좋으셨나요? 전 사실 무서웠던 장면은 없었고요. 그 대신에 그냥 이제 제일 좋았던 장면 하나 꼽으라면은 전 마지막 장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장면. 어차피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이제 이 영화가 잘 매듭을 지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스토리 자체를. 이제 그런 점에서 엔딩 장면을 제일 좋아하고 그냥 그 엔딩이 주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엔딩은 가장 처음에 일이 시작될 때를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되게 비통함
그런 감정들이 느껴져서 저는 그 장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도 그 장면이랑 연결을 해서 그 싸울 때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너 지금 이 순간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네. 근데 그 앞부분에 이제 수미랑 은주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피 묻은 맞아요. 이 짐, 자루? 그러니까 자루를 막 끌고 가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기진맥진해서 누워가지고 떨쳐내고 싶은데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그게 있다. 딱 그 두 개의 장면이 연결이 맞아요. 돼가지고 저는 딱 이 영화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이 되게 가장 뭐랄까요 폭력적인 장면이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는 되게 슬픈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때 나오는 OST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인 거잖아요. 맞아요, 제목 맞아요. 자체가. 뭐 이따가 시간 되면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노래를 되게 적재적소에 잘 썼고 그 분위기에 제목도 되게 잘 지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병호 음악감독 맞습니다. 만드신 거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영화 음악을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적인 터칭에 있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냥 뭐 다른 일을 할 때 막 가요나 뭐 다른 음악을 듣기보다는 그 영화 음악을 들으면 좀 더 집중이 잘 되기도 하고 몰입이 잘 돼서 주로 찾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병호 감독의 음악들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었어요. 근데 돌이킬 수 없는 걸음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였죠. 제목도 너무 잘 지어가지고 맞아요. 이 영화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는 음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병우 음악 감독이 정말 우리나라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랄까요 그 히치콕에게 있어서 버나드 허먼 같은 느낌? 뭐 이제 이병우 음악 감독이 뭐 주로 이제 연관지어서 활동하는 그 감독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되게 영화 감독 그러니까 그 음악을 되게 잘 만들고 그 영화의 분위기에 잘 맞춰 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순전히 이병우 음악 감독의 그 노래와 그 장면에 꽂혀서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마더거든요. 마더 보면은 정말 이 영화 음악이 정말 탁월하다. 이 오프닝도 되게 탁월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 이병우 음악 감독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그건가요? 그 김혜자 예, 배우가 맞습니다. 춤추는 예, 데 맞아요. 나왔던 그렇죠. 그것도 그냥 애초에 제목 자체가 춤이에요. 춤. 제목을 이렇게 잘 짓죠? 그죠? 그분은? 직관적으로 지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동안 이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을 들으면 너무 인생이 허무한 느낌이 들어서 무서워서 못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 음악을. 딱 이 음악이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 중에 끼어 있어서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 세상이 내가 믿고 있는 게 다 가짜일 것 같고 내가 수미가 된 것 같은 그 좀 몰입을 많이 했던 영화라서 그런지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확실히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도 음악만 들었을 때 딱 이 영화의 느낌을 바로 맞아요.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공포 영화라고 장르를 이 장악론에 지을 때 그 사운드 디자인도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포 영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좀 슬픈 감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게 음악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도 되게 섬세했던 것 같고 또 미술이나 세트도 되게 특이했던 영화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트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일본 양옥을 그 배경으로 하고 그 집 밖은 정말 화사하고 환하고 꽃들도 피어 있고 따뜻한 분위기인데 양옥 안에만 들어가면 차갑고 무섭고 좀 이상한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세트도 되게 계획적으로 잘 배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감독이 일부러 그 세트를 디자인할 때 원색 위주로 사용해서 좀 고풍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2번을 봤는데 처음 볼 때는 좀 줄거리를 다시 환기하는 식으로 봤고 두 번째 볼 때는 색감에 좀 집중을 해서 봤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붉은색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영화 전반적으로. 근데 네. 붉은색을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뭔가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수미가 현실을 도피하려는 그런 의지를 붉은색으로 좀 나타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도 이제 수미가 처음 등장하는 씬에도 빨간색 옷을 입고 양옥에 도착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수연은 베이지 색깔 옷을 입고, 그러니까 빨강과 좀 대비되는 색깔을 입고 나오고, 은주도 처음 등장할 때 베이지 색깔 옷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베이지 색깔 처음에 이것도 좀 힌트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위 같은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힌트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연하고 수미가 투샷이 잡힐 때마다 보통은 수미가 좀 더 유채색의 옷을 입고 있고 좀 생기 있고 빨강 이런 살아있는 듯한 색깔 그런 옷을 입고, 수연은 좀 하늘하늘하고 하얀색, 뭐 베이지 색깔 이런 옷을 좀 많이 입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수미의 현실 도피 의지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수미가 이제 새엄마로 좀 혼동을 해서 새엄마의 행동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붉은색을 되게 많이 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주도 붉은색을 되게 많이 입고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뭐 붉은 슬립을 입고 붉은 그 블라우스를 입고 장식사에 나오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성숙한 그런 색감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는 이제 처음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릴 때 말고 지금 다시 보면서 이제 그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수미가 입고 있는 빨간 옷과 그 수연이 입고 있는 빨간 옷이 달라요. 상의가 아마 수미고 네, 맞아요. 하의가 수연일 텐데 맞아요. 그걸 이제 다시 보면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합쳤을 때 다 빨간색인 건데 이제 분열되었다는 네.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색채 대비를 되게 잘 썼고 이제 그런 점에서 뭔가 상징도 넣었고, 그런 제목 자체가 이제 장화홍련인데 둘 다 빨간 꽃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데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아마 빨간색을 그렇게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그 꽃이라는 그것도 미술적으로 자주 쓰이잖아요. 장면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것 같은데, 오프닝 할 때도 이제 오프닝 그 타이틀에 꽃이 휘날리는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양옥 주변에 이제 정원에 꽃들이 심어져 있는 그런 씬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들을 미술적으로도 잘 풀어냈던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꽃이 나오는데 꽃에 뭐 딱 다른 의미가 뭐 있을까요? 일단은 좀 붉은색이 상징하는 것 자체가 좀 피를 연상시키는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장화홍련이라는 이름 자체는 뭐 이제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그 장화홍련전이라는 이야기에서 따온 거겠지만, 그 붉은색의 이미지 모티브를 영화에 잘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할 때도 공포영화를 홍보를 했는데 오프닝 시퀀스에 이제 이름 뜰 때부터 이미 빨간색을 쫙 깔아놓고 맞아요.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영화를 딱 처음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이건 공포 영화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하지 않나. 그리고 세트 그 양옥 내부 벽지도 보면 대부분 꽃 벽지, 맞아요. 붉은색 꽃 벽지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감독이 이 영화를,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장르를 많이 만들던 감독인데, 이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집중했던 게 아름답고 슬프고 무서운 이 세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답고에 해당하는 거를 그냥 아주 대표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게 꽃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장화홍련전의 이야기를 가져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잠깐 했습니다. 감독의 코멘터리를 들으니까 뭔가 더 이해가 잘 되네요. 그리고 꽃이라는 것 자체가 좀 한순간 피고 지는 게 당연한 존재다 보니까 좀 처연함을 불러일으키는 메타포인 것 같아서, 그래서 꽃을 좀 주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다음 챕터에서는 아까 김지훈 감독이 다양한 장르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다른 장르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이건데 수미의 관점에서 이 영화가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반전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수미가 자아분열 상태였다라는 스토리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주축이 되는 자아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아분열이 스토리의 주축이 되는 다른 영화들은 뭐가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조금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